네, 안녕하세요. 이제 시험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여러분들 고생이 되게 많으십니다. 바쁘신 와중에 지금 막 외워야 되는 타이밍에 제가 이 특강을 할까 말까 하다가도 그래도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쪽집게 특강이라고 그 55문제를 제가 한번 좀 엄선했어요. 그리고 세 가지 팁을 시험 전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짧게 여러분들한테 특강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잘 들으시고 우리 어차피 지금까지 고생했잖아요. 마지막 피니시를 잘 하셔야 되잖아. 아마도 89% 90%는 다 붙지 않을까 싶어요. 공부를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용기를 가지시고 항상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특강은 세 가지. 55문제를 어떻게 내가 만들었냐? 시험에는 상, 중, 하 문제가 있잖아요. 하, 쉬운 문제의 40%, 중간 정도 난이도가 40%, 상이 한 20%가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20% 우리 빼죠, 항상. 그래서 중상 난이도 문제를 위주로 제가 여기다가 다뤘어요. 왜 하는 안 다뤘나요? 하는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 그걸 내가 뭐 굳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틀리기 쉬운 거야. 제가 그동안 여기 그 수험생들이랑 얘기해 보면서 하다 보면 항상 이걸 아는데 틀리는 거야. 제일 억울한 게 그러잖아. 아는데 틀리는 거. 그걸 내가 또 추렸다. 그 중에서 그래도 출제 예상, 요번 시험에 나올 출제 예상되는 거를 나름 제가 좀 딱 집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 가지 팁을 좀 드릴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그리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이런 거 하면 됩니다 하면 이런 게 한 3, 4점으로 올릴 수 있어요. 3, 4점. 자, 강의 하기 전에 교재 옆에 준비해 주시고 교재. 몇 가지 내가 좀 교재 공부해야 될 것도 있고 강의 후에 여기선 제가 자세히 풀어드릴 건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알아두세요라는 거. 여러분들과 이런 게 좀 그렇구나. 이거 다시 풀어봐야 되겠다 해서 시험 후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강의 후에 직접 풀어보는 거예요. 직접. 이 문제가 어렵다고 하니 이런 걸 틀린다고 하니 목적 알겠죠? 제가 강의하는 목적에 맞춰서 여러분도 같이 따라주는 게 제일 효과적인 거라 그런 거예요. 자, 시험 문제 중에 이제 시공 파트가 10문제 정도 나와요. 75. 여기가 관건이야, 관건. 그리고 공정관리를 표가 나오냐, 안 나오냐라는데, 우리가 산업기사에는 그리는 문제가 거의 잘 안 나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점, 5점 정도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체크만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가설공사. 가설공사. 자, 이거 페이지 처음부터 교정이네. 페이지 24페이지에 보시면 페이지 24페이지 뭐 지금 안 해도 돼요. 나중에 해도 돼. 24페이지 6번의 해설이 좀 틀렸어. 여기 지금 강관비계라고 돼 있잖아요. 강관. 자 봐봐. 3번. 철관을 미리 사다리꼴 모양 우물정자 모양으로 우물정자라고 하면 이거 아니야. 이거 우물정자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현장에서 짜 맞추는 걸 뭐라고 하죠? 이동식 가세 놓고 바퀴 놓고 그러면 강관틀 이동식 비계 뭐 이러잖아요. 이게 강관비계가 아니라 강관틀. 틀자가 빠졌어요. 틀. 강관틀 비계. 강관틀. 자, 비계에서는 이렇게 명칭 쓰는 거 있잖아요. 달비계. 로프. 우리가 외부에서 고치는 거 있잖아. 그리고 겹비계. 단단히 외부에 한 줄 기둥을 세우고 멍이를 발로 디디는 걸 겹비계라고 하고. 이 종류에 대한 것들 틀릴 확률이 높아요. 자, 그리고 다음 낙하물 위험 방지 시설. 이게 최근에 안전이라든가 뭐 요런 관련 그리고 환경 관련 에너지 관련들이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슈 있는 것들이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방화 삼형제, 방화 선반 시트, 방화 철망 이거 내가 그렇게 강의할 때 설명했어요. 거기다 낙하물 방지망은 직접 그림같이 설명하면서 방지망 1m 나가야 된다, 15도 꺾어야 된다 등등 다 말씀드렸잖아. 요거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아주 높아. 그래 알아두시고 다음 하나 더 깊이 들어간다, 하나 더 어렵게 나온다 하면 요런 거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 그림 내가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렸잖아. 자, 강관 비계 기둥 요거잖아. 비계 기둥. 요 기둥 이렇게 있잖아. 기둥. 여기 기둥이네.
자, 기둥. 기둥 간격은 띠장. 띠장이 뭐야? 띠장이 요거잖아. 어. 네? 띠장 방향으로 몇? 1.5에서 1.8. 1.5에서 1.8. 띠장 방향으로. 기둥은 1.8. 1.5에서 1.8까지. 자, 그리고 간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돼? 간 사이? 간 사이는 0.9에서 1.5. 요 간 사이 요거 얘기하는 거, 요 밑에. 요거. 0.9에서 1.5. 자, 가세의 수평. 요 가세는 요거 아니에요, 요거. 45도. 각도는 45도고, 높이는 15m겠지, 15. 45도 15m. 그 띠장의 간격, 띠장. 띠장은 요거잖아. 그 제일 띠장이 2m라는 거, 제일 띠장. 처음에. 왜 1m일까요? 2m? 얘기했잖아. 1층이라 뭐가 운반 높은 것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높여야지. 그 제일 띠장 2m, 나머지 1.5 내외. 그 다음부터 1.5 내외야, 요거. 요거 그림 내가 설명드리면서 했어. 어렵게 나오면 요거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꼭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틀리기 쉽다는 거. 조적. 내력, 장막, 중공벼. 나올 확률 굉장히 높아요. 내가 이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 정도야, 하. 하는 아니겠다. 중이지. 이거 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난이도, 나옵니다라는 난이도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기 때문에 하라고 봐야지. 근데 내력벽, 장막벽, 중공벽에 대한 거, 기초의 전달, 벽체 하중, 중공, 중간에 벽 있잖아. 다 써봐. 나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백화현상은 뭐 늘 강조해도, 그래서 이 장막 내력과 백화현상에 대한 거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 꼭 써봐요. 백화현상은 겨울, 여름 중에 어디에 많이 발생된다? 겨울에. 왜? 날씨가 추워서 그 안에, 벽돌 안에 물이 마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 물 때문에 석회분이 물과 함께 들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응? 그지? 그렇기 때문에 모르타르의 석회분이, 뭐야? 모르타르에 있는 석회분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백화는 너무 나올 확률이 높아. 이 때문에 제가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LC 블럭, 오토크레이브 라이트, 경량 기포 콘크리트. 이것도 많이 써. 최근에. 많이 쓰니까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많이 쓰니까. 경량이다. 기포가 있다. 공급. 가운데 밀도가 적다는 거 아니야. 내가 오리터블 파카 패딩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좋은 걸수록 가볍고 그 안에 밀도가 적지. 밀도가 적다는 건 뭐야? 얘가 이 털들이 빵빵하게 이렇게 있잖아. 근데 무게는 이런 것들이 단열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량으로 현장에 절단이 가공해요. 흡음 및 차음성이 우수하고 단열이 좋아요. 건조 수축률이 좋아요. 이런 말들, 이런 걸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돌쌓기 종류 많이 나와요. 쓰라고도 하고 이 그림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건 뭐 막돌쌓기랑 막돌쌓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인은 주는 거, 줄눈을 이렇게 수평으로 맞춰주는 거, 우리가 바른 층.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하면 돼요. 요거는 허튼 층, 얘는 마름 돌쌓기. 이 두 가지만 잘 적용해라. 그리고 맷쌓기가 있고 찰쌓기가 있잖아. 틀리기 쉬워, 헷갈려. 맷쌓기. 제주도의 돌담 같은 거 툭툭툭툭 쌓는 거를 그냥 맷쌓기라, 건식으로 쌓는 거. 습식으로 쌓는 거를 우리가 찰쌓기라는 거야. 중간에 모르타르를 놓고 쌓는 거.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나올 확률 높아요. 보시면 됩니다. 자, 목공사 들어가면 목공사. 이게 최근에 한 2, 3년 정도 나온 적이 없는데, 요게 이제 출제 의원들 중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목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어떤 좀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내린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요것도 한 번 정도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산에 가면 많은 소나무 같은 것들이 다 친엽새라고 그랬잖아. 소나무, 응? 송화가루, 응? 그래서 여기 보면 낙엽송, 이런 거 다 소나무란 말이야. 그래서 소나무와 전나무, 잣나무, 측백나무. 보통 우리 캠핑에 가도 어딜 가봐. 산에 가보면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가 굉장히 많아.
특히 가평 같은 데 가면 잣나무들 얼마나 많아. 그지? 거기다 이제 측백나무 하나만 잘 생각해 놔가지고 소나무와 측백나무를 딱 생각하면 소나무와 전나무, 잣나무는 같이 있고 얘는 소프트하게 연재잖아. 구조조에 쓰이는. 나머지는 화렵수는 이런 것들이다. 뭐 화렵수 종류를 써라 이런 건 안 나와요. 찾는 거잖아. 그래서 화렵수와 친엽수에 대한 거 찾는 거. 요거 한 번 정도 이제 나올 확률이 좀 있다. 나온 적이 좀 오래됐다. 자,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 그런데 헷갈려서 많이 틀리는 거. 건조법. 유성방부제는 뭐가 있습니까? 방부 처리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 가지. 그리고 방화법, 방화물 봉인.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도가 많이 나오는 거죠. 건조법, 증기, 열기, 훈연, 진공. 증기, 열기, 훈연, 진공. 이게 왜 그러냐면 딱 이렇게 막 건조, 방부, 뭐 방화 뭐 이런 게 막 헷갈린 거야. 시험 문제 갑자기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헷갈려서 내가 일부러 말씀드린 거예요. 꼭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라는 거야. 유성은 크레오토, 콜타르, 아스팔트, PCP. 자, 방부 처리. 개를 타서 돈 받고 도주한 게 아니라 침탄 도주했죠. 침탄 도주.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방화물 봉인. 방화. 목재를 방화한다. 방화물. 규산나트륨. 붕산. 봉인 대신에 붕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붕을 봉이라고 하는데, 붕산. 암모니아 나트륨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는 거잖아. 자, 다음. 쪽매가, 뭐, 이 쪽매에 대한 건 많이 나오죠. 거의 뭐, 매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그리는 게 한번 나올 때쯤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어 쪽매와 온이 쪽매. 자, 그런데, 쪽매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쪽매는 너무 중요하다. 너무. 자, 요 그리는 거 한 번씩, 외우긴 다 외웠는데, 요 그리는 거 한 번씩 옆에다가 우리 그림 공부하듯이 한 번씩 그려봐요. 응? 요거 나올 확률 높아. 그리는 거. 자, 다음 용어. 시험 출제를 저도 해보고 막 그러지만, 요 가세 버팀 때 횡력에 대한 거, 요게 이상하게 내고 싶어.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요건 내야지라는 게 있단 말이야. 어? 목재에서. 목재, 횡력, 횡가, 가로죠, 가로. 횡가, 횡단, 가로, 종단, 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 가세, 트러스 구조에서 우리가 45도로 치는 걸 우리가 가세라고 그랬잖아. 가세. 그지? 가세. 횡력을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강하는, 횡력 보강하는 걸 우리가 가세라고 합니다. 수직재와 수평재를 잡는 걸 우리가 버팀대라고 그래요. 수평재와 수평재를 잡는 걸 우리가 귀잡이라고 그래요. 왜 잡아요? 횡력 보강하기 위해서요. 자, 귀잡이 뭐예요? 수평재와 수평재를 횡력 보강에 잡는 보강재예요. 이렇게 부재예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말들을 다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이 말을 가세 버팀대 귀잡이에 대한 세 종류는 써보세요라고 하는데 이 설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안 해보니까. 그래서 이 그림과 함께 꼭 알아두세요. 나올 확률이 높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세요? 그냥 제 뇌피셜인 거죠. 어? 나올 확률이 중요하니까. 다음, 뼈대 세우기. 뭐 중요하지 않아요. 뼈대 세우기. 우리 목조 세우기 할 때 토대를 세우고 1층 벽체, 2층 마루틀, 2층 벽체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가로 열고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이 목조 벽체 뼈대를 세우는 수술을 쓰세요라고 하면 이게 막연하단 말이야. 이런 문제를 좀 많이 틀려요. 많이. 자, 기둥. 자, 처음에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세우죠. 기둥. 밑에 뭐 토대 있고 기둥 있고 동발이 뭐 기초가 있겠지. 이거 다 빼고. 어? 기둥을 넣었어. 그 다음에 옆에 기둥 또 있겠죠. 그리고 위에 뭐 층돌이도 있고 층돌이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놔야 될 거 아니야. 층돌이. 근데 이 층돌이를 놓기 전에 여기에 창문을 놔야 되는데 인방보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인방보. 요것만 잘 알아둬요. 기둥, 인방보, 층돌이, 큰보. 요걸 놓고 그 다음에 큰 보를 이렇게 놓은 거야. 층돌이를 놓고. 근데 중요한 게 두 번째가 인방보다. 왜? 창문을 설치해야 돼요. 창문. 그리고 알아두세요. 틀리기 아주 쉽다. 틀리기 쉽다. 자, 미장.
석고보드는 제가 조족에서 백화, 그리고 이런 미장이다, 이런 내장에서는 석고보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와요. 워낙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시험에 어떤 게 많이 나오면 많이 쓰이는 자재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석고보드에 대한 거 제가 막 구멍 뚫고 주먹으로 쳤더니 이렇게 됐다부터 시작해서 다 설명드렸어요. 물론 이쪽 미장이나 이런 데서는 수경성이냐 기경성이냐를 맞추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지. 이건 안 나온다는 게 기본적인 건 내가 여기 안 다뤘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또 이것만 외우면 안 돼요. 이번 시험 들어가기 전에. 충격에 약하다. 물을 흡수로 인해 강도가 현저하게 저하된다. 단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목재는 많이 휘잖아. 얘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축, 팽창, 변형이 적다. 저렴하고 가공이 돌가루라 가공이 용이하고 가격이 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벽체를 친다. 다 석고보드를 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많이 쓰이니까. 자, 다음에 확률 높은 거 줄눈대. 이 줄눈대도 제가 설명 굉장히 많이 했어. 자, 요런 식으로 옛날에 도끼다시라고 한 거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인조석 현장 갈기라고 하지. 고급 용어로. 요런 식으로인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신주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항동 줄눈대를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얘랑 이렇게 분리도 하고. 이유가 뭐예요? 발음 구획도 나누고 재료의 수축과 팽창이 좀 다를 수 있잖아. 뭐냐면 같은 소재 아니에요. 여기 외벽이라 여기는 좀 차갑고 여기는 중간이라 온도가 다를 수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한 수축 팽창이 달라요. 그래서 재료의 수축 팽창 균열 방지라는 말을 항시 헷갈리면 이런 걸 그냥 팍 써버려. 빈 공간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재료와 관련된 건데. 이런 말 써. 수축 팽창이 다르다. 재료의 수축 팽창 문제. 이렇게 딱 쓰면 문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축 팽창이 많다는 거 적다는 거야. 그건 알바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냐면 그렇게 딱 쓰고 끝나는 거지. 그러면 그래도 얘가 수축 팽창을 얘기했으니까 맞췄다고 하자 해서 하나가 헷갈려가지고 빈칸을 올라가다 이렇게 딱 쓰면 동그라미 맞추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인 거예요. 시험 볼 때. 부분 보수가 용이하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줄눈대. 자, 미장공사에서 회반죽으로 마감할 때 주의할 사항 2가지를 쓰세요. 이런 문제도 어려워요. 막무가내로 회반죽을 마감할 때 주의하는 게 뭐 있어? 그때 우리는 혼화 재료를 뭘 써야 되는 거 정도 외웠고 원료가 뭔가 이 2가지를 우리가 주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초풀과 여물, 수염을 쓴다. 모래에다 해초풀과 여물 다 섞은 걸 우리가 회반죽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밑에 보면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배합을 정확하게 하고 혼합을 충분히 한다.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배합을 정확하게 하고 혼합을 충분히 한다. 온도라는 게 나오잖아요. 미장, 벽지를 바르던 도장을 하던 할 때 보면 갑자기 몇 도라고 써야 되는 건데 모른다 그러면 5도 쓰면 돼. 5도. 5도. 매우 중요하다. 5도. 왜 5도냐? 5도 이하라든가 이런 데서는 우리가 바깥에서 일하는 거 있잖아. 5도 이하라고 하면 얘가 잘 마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중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5도 이하에서는 가급적. 근데 그렇다고 5도 이하 진짜 안 해요? 하지. 영하로 많이 떨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해. 근데 우리가 그 공학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내 온도 5도 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도 이상으로 올립니다. 요것들을 하는데 아주 일반적인 얘기들이잖아. 그잖아.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배합을 정확하게 합니다. 배합. 혼합을 충분히 합니다. 실내 온도 5도 이하, 5도 이하, 에서 공사를 중단합니다. 등등. 요런 것들이 틀리기 쉽다는 거예요. 틀리기 쉬워. 그래서 알아두세요. 요런 말들은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요런 말들을 몇 번 써보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서술의 용어 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타일공사. 타일에서는 바탕 처리 방법을 기술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 바탕 처리. 바탕면의 균열을 보수하고 불순물 제거 후 타일 부착이 잘 되도록 표면을 거칠게 처리합니다. 이 바탕 처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바탕 처리를 잘해서 잘 부착할 수 있게끔 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돼. 바탕 처리에 대한 거. 물을 적당히 축입니다. 일주일 이상 경과 후에 타일을 붙인다. 바탕 처리한 다음에 얘가 면이 다 고르게 됐는지 일주일 후에 한다. 일주일 후에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바로 하지. 네? 근데 이건 교과서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또 하다 보면 이거 틀렸다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래. 응? 틀리기 쉬운 문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자, 이 키워드 위주로 이런 보시면 돼요. 키워드 위주로. 자, 다음 벽타일 붙이기 공법. 공법은 뭐 이건 늘 나온다고 봐야 돼. 공법. 떠붙임, 압착, 계량 압착, 접착제 붙임 공법, 동시 압착 공법까지 내가 설명을 드렸었잖아. 그건 다 알아두셔야 돼. 그냥 떠붙이면 그냥 여기다 타일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랑, 압착은 면에다 발라서 붙이는 거랑, 계량 압착은 면에도 바르고 타일에도 발라서 붙이는 거랑 그런 거잖아. 이름 꼭 알아둬요. 나오기 굉장히. 그래서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게 뭐 이런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벽 타일 붙이기 시공 순서. 자,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보기가. 참 잔인하지. 벽에 타일을 붙여. 벽 타일. 1번은 뭘까? 1번. 1번은 알 거란 말이야. 1번 맞히면 여기서 5점이잖아. 1점을 주겠지. 바탕처리겠지. 바탕처리. 그 맨 밑에는 뭘까? 5번은. 바탕처리. 맨 밑에는 보양이겠지. 보양. 2점은 갖고 가는 거야. 2점은. 2점. 응? 모른다고만 헷갈려가지고 안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저번에 진짜 어떤 학생이 그 얘기를 했길래 그거 왜 바탕처리랑 보양을 안 썼냐라고 해서 내가 진짜 욕 일보 직전까지 간 적이 있는데, 이런 거를 내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꼭 채우라는 얘기예요. 꼭 채우라고. 벽에 타일을 붙인다. 바탕처리를 한 다음에 타일을 나눠야 돼. 타일 나누기를 해야 된다. 어떻게 나눌 것이. 그리고 타일을 붙이고 줄눈, 치장 줄눈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같은 거는 많이 써봐야 돼.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동해에 대한 거, 동해. 자, 겨울철에 소송온도 좋은 타일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타일이 깨지고 박리, 균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저도 얼마 전에 경험한 게 있어요. 요번 겨울에 갑자기 그 했던 현장 가가지고 옥상에 가봤더니, 옥상 코너에 우리가 좀 방수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 다음에 거길 뭐 딴 걸 대신에 타일로 이렇게 붙였는데, 그 타일에 그 위에 코팅된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딱딱딱 깨졌더라고. 보니까 이 중국제 안 좋은 걸 써도 보니까 얘네들이 이런 동해 현상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좋은 타일들은 소송 온도가 높은 거, 고온에서 한 것들이 얘가 아주 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해 현상들은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 해서 4가지 조치. 소송 온도가 높은 걸 써야 된다. 흡수성이 낮은 타일을 써야 된다. 줄눈 누름을 충분히 해야 된다. 타일 나올 때는 항상 그런 거예요. 줄눈 누름을 충분히 해준다. 붙임용 모르타르 배합비를 잘 해준다. 이 줄눈 누름을 충분히 해야 되는 거 딱 생각하면 백화현상 같은 거도 마찬가지죠. 줄눈을 배합비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똑같이 이런 거 동해나 뭐나 같이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음은 유리창으로 갈게요. 자, 유리창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접합, 망임유리, 로이유리, 강화유리, 복층유리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게끔 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와요. 물론 고르는 게 많이 나오지. 기본적인 거. 그게 하야. 중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 중에서는 또 현장에서 절단이 어려운 거. 강화유리는 우리가 해머로 두들겨도 안 깨지잖아. 그걸 자를 수 있겠어? 그리고 망임유리는 그 안에 철선이 청동으로 된 철선이 들어있는데 자를 수 있겠어요? 강화, 복층, 유리블럭, 스테인드 글라스, 접합유리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세요. 로이유리, 은으로 코팅한 거 등등. 자, 아주 어렵게 나왔다. 상으로 나와. 요건 다 틀리겠지라고 나오는 문제. 이런 것들은 예전에 나왔던 문제 한 2번 정도 나왔던 문제예요. 2번. 지금까지 같은 비슷한 문제로 이렇게 나온 적 있고, 열파손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나온 거야. 응용해봐야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같은 문제지 그건. 그제? 그러니까 열파손 문제. 이거 왜 가끔씩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가끔씩 나올까? 많이 생기니까 그래요. 많이. 제가 이거 그림 기억나죠? 요거 그림. 판유리의 응력 분포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거야. 모든 게 이렇게 프레임에 둘러서, 이게 프레임이에요, 지금 이게. 이건 유리고, 이 유리 프레임.
이 프레임에 딱 걸려있는 이 코너 부분들은 딱 잡고 있는 장력이 좋잖아. 대신에 이 가운데 있는 데는 장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가운데 이쪽으로는 어떤 햇빛을 받는다 그럴 때 얘는 팽창이 일어나고 이 끝에 있는 데 수축이 일어난단 말이야. 어? 얘는 늘어나려고 얘는 프레임으로 당겨주는 팽창과 수축이 작용해. 그러다 보니까 코너부터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거 내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설명했던 거를. 자, 그러다 보니까 열 파손의 이유는 뭐예요? 열을 받게 되면 중앙부와 단부가 서로 받는 게 달라요. 팽창과 수축으로 일어나요. 팽창, 중앙부, 단부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뭐 팽창과 수축 얘기해도 되고, 중앙부와 단부에서 받는 응력들이 달라서 발생하는 겁니다. 특정은 뭐예요? 뭐 일반 유리보다는 세규리가 많이 이건 뭐 안 해도 되고, 실내와 실내의 온도차가 급격한 동절기에 많이 생긴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런 거 어렵게 나온다? 나올 수 있다. 확률이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진짜 여러분들 땡큐 하겠죠. 그죠? 이번에 우리가 쪽집게 문제에서 딱 나왔던 것들이 다 나와버리면. 자, 다음. 창호는 이 종류 맞히는 거지. 종류. 지금 여기에는 개폐 작동 시에 우리가 문을 개폐할 때 작동 시에 하는 거. 개폐는 뭐야? 피벗. 피벗. 바닥에 놓고 이렇게 쓰는 거. 플로어 힌지는 바닥에 이렇게. 이건 창호에 붙여가지고 쓰는 거 있잖아. 정첩은 여기다 놓고. 다 그런 것들 자유정첩. 그러니까 미석이 창에 쓰이는 게 뭐가 있느냐. 뭐 등등. 그런 것들을 꼭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의 종류를 다 알아야 돼. 이런 거 무조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금속 또한 창호나 금속은 다 종류가 많이 나요. 종류. 논슬립, 익스텐션 볼트, 코너비드, 인서트, 조이너. 근데 이거를 조이너 한 다음에 조이너는 이겁니다 해서 하는 게 아니 말고 영어로 조인이잖아. 두 개를 연결하는 거 아니야. 코너는 뭐야? 코너를 뭔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코너비드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외우란 말이에요. 익스텐션 볼트가 뭐예요? 그럼 익스텐션 못 알아요. 익스텐션은 뭔가 익스텐션 늘어난다는 거란 말이야. 볼트가 안으로 딱 하면 앙카 볼트처럼 이렇게 쭉 늘어나가지고 딱 잡는 거겠지. 슬립, 미끄러지는 방지하는 논슬립이라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이걸 딱 써봐야 돼. 이거 안 써보면 못 써. 조이너, 이렇게 된다. 몇 번 써봐야지. 몇 번 써보는 순간 여기에 썼던 문구들 있잖아. 접합부를 사용하여 이음새를 감축. 이런 말들이 딴 문제에 나왔을 때도 그대로 좀 쓸 수 있게끔 해. 이걸 내가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잖아요. 미장에 나왔던 조정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 이 문구가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응? 그러니까 몇 번만 문장을 만들어서 써보면 똑같이 공학적인 말로서 여러분들이 풀긴 좋다. 자, 경량철골 천장틀과 우리가 목조 천정틀에 대한 거. 내가 두 가지는 정말 설명을 많이 해줬어요. 얘는 천장에서 처음에 앙카부터 시작해서 천정부터 단계별로 해서 내려오는 것들을 우리가 경량이라고 한다. 왜? 이건 그냥 위에서 그냥 하는 거야. 근데 목재는 우리가 뭐예요? 몰딩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는 위에서 하고 나머지는 밑에서 한 다음에 그걸 들어 올려서 한다. 그래서 시공순서 다르다고 그랬죠? 이 경량철공 시공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4단계 앵커 설치, 달대 설치, 천정틀, 텍스 이렇게 해서 4단계, 5단계로서는 인서트, 행거볼트, 캐링, 엠바, 캐링, 엠바, 서커보드 요 순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도장. 농막이 기칠은 요번엔 분명히 나온다. 분명히. 자, 광철, 알징, 징알한다, 징알, 연역, 아연, 역청질 도료. 이 알루미늄 도료는 징알이 있으니까 이 알루미늄과 같이 똑같이 외워가지고 하면 된다. 목재 방부는 김해 크레오소트, 콜타르, 아스팔트 페인트, 유성 페인트 등등 요 시리즈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금속을 할 때 우리가 녹을 방지하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 유성 페인트는 콘크리트 면에 바르면 안 된다. 콘크리트에 뭘 발라요? 그럼 수성을 발라야 된다 등등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직관적이고 중요한 얘기들이거든. 자, 두 번째 뿜칠. 뿜칠도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나온다. 원호를 그리듯이 하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벽에서 30cm 거리를 두고 한다. 3분의 1을 겹쳐야 된다. 양쪽에.
공기압이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우리 다 이렇게 철물점이나 공구점에서 파는 락커라는 거 있잖아요. 락커. 통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뿌려본 적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뿌릴 때 많이 손으로 눌러봐. 그러면 찍 해가지고 액체가 많이 나와가지고 쓱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일정한 공기압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뿜칠에서 나오는 이 뿜칠 재료, 우리 건 있잖아. 그건 좋은 것들일수록 일정하게 나오거든. 자, 드라이비트 설명 제가 많이 드렸어요. 이것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야. 이 두 가지의 특성은 많이 쓰이기 때문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5겹. 조족조 대신에 가볍게 공기 단축을 하고 시공이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단열재를 넣고 하나, 둘, 셋, 넷, 5겹 정도를 해가지고 가볍게 넣는 거야. 유럽 스타일의 어떤 이런, 스타일을, 프로방스 스타일을 내기 위해서 우리 스타코라든가 스타코플렉스 등등 이런 걸로 쓰는 거란 말이야. 많이 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꼭 알아둬야 된다. 응? 잘 외워두세요. 나올 확률이 높아. 뿜칠, 드라이비트. 자, 합성수지. 합성수지가 뭐예요? 합성수지가. 합성된 수지. 합성수지. 그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 그러니까 합성수지를 항상 플라스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자, 이런 문제 11번, 12번 같은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니, 이론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딱 채우라고 하면 못 채워. 보기가 없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틀린다고. 플라스틱 타일, 피 타일 얘기하는 거죠. 데코 타일. 자, 바탕 처리했고 끝에는 뭐야? 얘는 청소미 왁스 먹임이야. 이건 보양이 필요 없잖아. 하는 순간 딱 끝나고 그냥 밟고 다니면 되기 때문에 보양이 필요 없는 거란 말이야. 자, 프라이머 도포, 먹줄치기, 접착제 도포.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요 순서들을 내가 여기에 볼드 처리한 거 있잖아. 요 프라이머 도포, 먹줄치기 있잖아. 이런 것들이 틀리기 쉬운 거란 말이야. 두 번째, 리놀륨. 우리 얘기하는 그냥 장판이에요. 모노륨 막 이런 거. 모노륨 같은 거는 처음에 프라이머 칠한 다음에 딱 한 다음에 임시 깔기 아니야. 그냥 까는 게 아니라 처음에 딱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흔들어. 김밥처럼 말려 있잖아. 우리 저 지물포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길이 한 2m 정도 돼가지고 한 다음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위치를 맞춰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맞네? 이제 깔아야 되겠네? 접착제 붙이고 까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임시 깔기를 처음에 한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흔들어가지고 잘 맞추고 그 다음에 정깔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요런 거 두 번째 1, 2, 3, 4 채우라고 하는 게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3점이든 뭐든 1번과 4번은 채울 수 있잖아. 바탕 정리, 바탕 처리라고 해도 돼. 마무리 및 보양. 이 두 가지 맞추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3점이라고 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야. 배분을. 이거는 뭐 시험 저거 할 때 자기네가 배점을 놓을 때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때그때 달라요. 임시 깔기와 정깔기를 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헷갈리기 쉽다. 틀리기 쉬워서 제가 놓은 거예요. 꼭 어렵다. 문제가 나온다라는 얘기 아니야.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맞추자는 얘기지. 자, 폴리퍼티. 일반적인 퍼티에 비해서 경량 퍼티로서 건조가 빠르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공 도막성도 좋고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쓰이는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쓰인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열 가소성, 열 경화성, 이거 종류 맞춰라. 그리고 합성수지 접착제, 페놀, 우리 FRP 관련 해가지고 접착제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는 거의 나오지. 근데 정말 틀리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라는 거예요. 다음, 내장공사, SGP, 스틸, 집섬, 패널. 우리 사무실 같은 데 인테리어를 다 할 수 없잖아. 임시에 이렇게 벽을 만든다든가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하는데 그 샌드위치 판넬과는 조금 더 얘가 밀실하게 돼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새 거도 있지만 중고로도 해. 우리가 이거 오다를 내릴 때 있잖아. 그럴 때, 그러면 새 거로 하실 거예요? 중고로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재활용이 굉장히 좋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쓰인다. 아연 도금으로 된 강판을 쓴다. 그래서 내화성, 방음이 좋다, 작업 비용의 공사 단축이다, 조립 해체가 쉽고 해체 후에 재사용 가능하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요 그림, 사무실 할 때 이렇게, 회의실 같은 거 놓을 때 이렇게 일부러 쓰는 걸 SGP, 집섬 패널이라고 한다. 집섬 패널이라고 하는구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밀착 초배와 공간 초배. 우리 밀착 초배와 공간 초배. 도배에는 풀 다 발라가지고 옛날처럼 바르는 아주 저급의 공사가 있고, 그러면 벽이 울퉁불퉁한 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봉투 바름처럼 끝에만 발라가지고 하는, 일명 현장에서 후크로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공간 초배라고 한 겁니다. 요거, 요렇게 딱 나와가지고 쓰라고 하잖아. 막 헷갈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해서, 온통 품칠을 한다. 갓둘레. 그 사면 코너 부분, 코너라고 뭐지? 아무튼, 둘레. 예? 끝부분을 바른다라고 해도 돼요.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14번 문제도 같은 문제예요. 네모 안에 알맞는 거. 이런 식으로 떡 쓴 거야. 바탕 처리. 없어. 걸레바지. 3번을 쓰겠다. 마무리 및 보양. 그죠? 3점이면 3번만 쓰면 1점을 주는 거예요. 1점. 3점만 쓰면. 근데 초배, 정배. 초배, 정배. 초배지를 바르고 정배를 바른다. 초배지를 발라야 얘 벽지가 안 떨어집니다. 요즘에 우리 옛날에 실크 벽지도 있고 요즘에는 굉장히 좋은 벽지들이 많아요. 고가의 벽지들이. 그렇기 때문에 흰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창호지 같은 이렇게 초배지가 있어. 초배를 바르고 정배를 바르고 걸레바지, 보양, 마무리 및 보양.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돼요. 액세스 플로어. 전산실이라든가 배관, 배선, 전기선들을 놓기 위해서 밑에서 한 5cm 정도 밑에서 바닥에서 올려서 놓는 것들을 우리가 액세스 플로어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설명 많이 드렸어요. 꼭 알아두십시오. 나올 확률이 높다. 자, 협력공사. 자, 다음 설명에 대해서 알맞는 것. 콘크리트 시멘트가 시험 제도가 바뀌기 전에 22년도에 바뀐 시험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콘크리트 시멘트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나무와 목재와 이쪽이 높았는데 시험 범위들이 많이 바뀌면서 합성수지 쪽이 좀 시험 문제들이 좀 많이 좀 나오고 나머지 흡음 쪽, 단열 같은 부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들이 많이 적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딱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물시멘트 비. 중요하잖아. 우리가 워커빌리티 시험하는 것도 다 물시멘트를 하는 거 아니야. 이 높이에 따라서 얘가 많이 쳐지면 작업 난이도가 좋다. 용이성이. 밑으로 백색으로 이렇게 물이 딱 떠올라가지고 백색으로 미세한 것들이 끼는 걸 우리가 레이턴스라고 하고 재료 분리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지고 솟아오르는 현상을 블리딩이라고 하잖아. 요거 아주 기본적으로 요것들은 좀 나올 확률이 높다. 콘크리트는 이제부터는 요런 정도 문제 외에는 안 나옵니다.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 우리 H빔. H빔을 이렇게 딱 박아, 바닥에. 여기가 GL이야, GL. 여기 바닥에 박아. 그럼 이 안에 흙 속에 박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론 그냥 이 H빔을 박기 위해서는 밑에 또 플레이트를 갖고 이렇게 박겠죠. 용접을 하잖아. 얘를 박으려면 안 그러면 얘가 다 녹이 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피복을 해야 돼. 피복. 얘를 덮어야 돼. 뭔가. 콘크리트로 덮는다. 타설 공법. 타설. 조적이나 돌로 놓는다. 조적 공법. 벽돌이나 돌로 놓는 걸 조적이라고 그래. 얘를 아예 미장을 해버려요. 농막이 칠이라든가 이런 걸 아주 두껍게 해가지고 합니다. 아예 뿜칠합니다. 뿜칠이면 질석이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두껍게 빵 해가지고 한다. 이런 4가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갑자기 나오잖아요. 몰라.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런 문제가 엉뚱하게 틀리게끔 나왔을 때 우리가 딱 땡큐하고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피복 관련들이 많이 있어요. 피복. 이건 뭐냐면 철골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철근 있잖아요. 철근. 철근에 대한 피복에 대한 내화 피복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이 좀 있다. 자, 그리고 시트 방수. 방수 중에 최근에 많이 쓰는 것, 액체 방수 제일 많이 쓰잖아요. 우리 화장실 욕실할 때 처음에 쓰는 게 액체, 물로 된 방수제를 한 다음에 걔를 말린 다음에 방수 테스트 있잖아요. 그 물을 담아놓는, 그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타일을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많이 하는데 최근에 외관이라든가 이런 걸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건물을 아예 오래된 건물을
외관을 아예 시트 자체로 방수를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많이 써요. 시트 방수를. 그럼 건물을 다 이 시트로 방수하면 문제가 안 되나요? 딱 될 것 같지? 어디가 될 것 같아? 창문사에, 뭐, 창문과 관련된 그런 테두리라든가 코너 같은 데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거야, 단점이. 시공이 간단하고 여러 가지로 좋다. 규격에 맞춰서 누수시 국부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수가 어렵다. 굴곡이 많은 데라든가 이음부가 문제가 있다. 많이 쓰이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시험 출제자들은 많이 쓰인 문제, 그리고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좋아해요. 자, 다음. 자, 적산 문제 들어갑니다. 적산. 적산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사비의 구성. 이게 늘 나와요. 여기는, 이건 하야, 하. 나올 문제가 딱 두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 채우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직접 공사비 네 가지 있죠. 재료비, 농업비, 외주비, 경비. 재료비, 농업비, 외주비, 경비. 요거, 요 두 가지야, 딱. 그리고 활동률. 공사비에 대한 거와 활동률에 대한 것들이 딱 두 가지예요. 이거 제가 표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유 설명하면서 얘는 목재예요, 얘는 뭐예요 가지고 다 썼어요. 합성 수직의 타일이랑 우리가 점토계 타일 요게 얘는 5%고 얘는 3%라는 거. 그리고 3%짜리 5% 비교하는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제 강의를 들은 사람 중에서는 공종표와 오히려 비계 면적에 대한 거 제일 어렵다는 문제들을 가장 쉽다고 그래도 가장 좀 쉽게 이렇게 풀고 있는 것 같아요. 비계 면적은 뭐예요? 너무 쉽지. 둘레만 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둘레를 잴 수 없는 게 뭐야? 비계 면적이 나오면 뭘 찾아라? 오목 공간, 셋백. 우리가 설계할 때도 안으로 쑥 들어가게 하는 셋백. 그걸 뒤에를 좀 셋백 시켜 이런단 말이야. 셋백 공간을 찾아라.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간 공간. 얘는 따로 얘를 더 따로 면적을 더해줘야 돼. 얘도 들어갔죠. 얘. 가로, 세로 곱하기 얘 곱하기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곱하기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가로, 세로 곱하기 2잖아.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잖아. 근데 셋백은 얘를 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 5잖아, 얘가. 그렇죠? 셋백만 찾아라. 이 셋백 외에는 나머지는 가로, 세로가 다 똑같아. 그것만 찾으면 돼요. 우리는 그거 맞추면 된다. 벽돌은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을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걸 또 갖고 온 거야. 이거. 75, 140, 75에서 마이너스 1, 75에서 곱하기 2, 마이너스 1, 또 곱하기 마이너스 1, 2.0만 마이너스 2가 된다고 그랬죠? 65부터는 그냥 곱하기 그대로야. 요거를 쓸 줄 알아야 돼, 이거 다. 요거. 의외로 요걸 또 틀리는 경우도 있더라고. 요건 좀 헷갈려. 124, 149, 124는 우리가 많이 했는데 얘가 198이라는 거. 마이너스 2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마이너스 2. 다음. 계산하는 문제예요. 자, 이거 159페이지에 8번 해설을 조금 수정해야 돼. 내가 수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 저번에 우리 교정 보다가 해설 수정. 이게 틀린 게 아니라 하나가 여기 지금 단위 수량에서 우리가 223에 5% 했잖아요. 근데 정미량이 이렇게 6,728이 나왔잖아. 모르타리랑 구하는 건 어떻게 돼요? 뭘로 구하는 거야? 소유량으로 구해? 정미량으로 구해? 얘는 정미량으로 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6,728, 정미량 구하잖아요. 근데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소유량을 구하라는 게 나왔잖아. 그래서 여기에 이 모르타리랑은 얘가 5번이 되는 거고, 요 4번. 요 4번에 소유량 구하는 게 나와요. 소유량 어떻게 구해요? 자, 정미량 6,720 곱하기 활동률 5%잖아. 1.05는 어떻게 되냐? 계산해 보니까 7,056매가 나오는 거야. 요거가 빠졌더라고, 요거. 뭐 빠져도 아마 했던 사람들은 아마 다 썼을 거야. 여기다가. 요거 나오면 요런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다. 모르타리량까지 계산하는 거. 쉽게 나오려면 요거 하나 나오는 거고, 좀 어렵게 나오려면 모르타리량까지 구하는 거지. 요거 기존형은 필요 없는데 0.25, 0.33 표준형, 0.35 모르타리량 단위 수량에 대한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딱 두 가지야. 딱 두 가지.
딱 두 가지. 목재. 목재 창호량 구하는 게 중요할까요? 요즘 누가 목재 창호 쓰는 사람 있나요? 저기 옛날에 그 구옥들 있잖아. 시골의 구옥들. 우리가 뭐 초가집 같은 거, 한옥 같은 걸 하더라도 창호는 다 샷이나 이런 걸로 바꿔요. 왜냐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목재로 쓰는 사람이 없다고. 그 나올 확률 없어. 나올 확률. 근데 왜 여기다 놨냐? 출제하신 분 중에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또 이 목재의 또 소중함을 또 느끼시는 분이 있어서 요 정도는 공학도가 구할 줄 알아. 인테리어 하는 사람도 구할 줄 알아야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중첩되는 거 우리가 다 포함하기로 했잖아요. 가로, 얘 폭이 240, 두께 60, 얘 더하면 하나, 둘, 셋, 세 개잖아. 요거 다 이게 미터로 하잖아요. 그 0.2, 0.2 해가지고 하고 딱 끝난 다음에 목재량은 이렇게 루베가 돼. 최적으로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도 세 개, 얘도 세 개 해가지고 하면 돼. 이거 가로, 세로 곱하기 세로예요. 근데 이 단위만 잘 조정하면 돼. 단위. 혹시 몰라서 내가 놨다. 목재도 혹시. 자, 타일. 타일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목재가 높을까요? 100% 타일이 높죠. 타일. 타일은 나오게 된다면 요 정도. 자, 우리 공식에는 1000mm 곱하기 이렇게 1000mm잖아요. 항상 타일은 1m에 타일을 몇 장 붙이냐는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 미리로 계산을 하는 거고, 우리 계산할 때 보면 막 이렇게, 이거 나한테 질문이 와가지고 내가 여기다 왜 1000이 아니고 여기다 1을 쓰세요? 요거 미터로 우리가 계산해서 그래요. 미터로 계산할 때 이렇게, 미리로 계산할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요거 계산해서 타일은 이렇게 쓰면 되고, 단, 타일은 장당으로만 판매하기 때문에 무조건 절상한다고 그랬지. 0.2 나오면 1.2 나와. 그럼 2가 된다고 그랬지. 2. 두 장씩. 뭐 0.1장을 팔지는 않으니까. 그거만 알아두십니다. 자, 공정관리. 자, 공정관리의 장점 4가지를 쓰세요. 아주 중요하고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 중에서 나온다면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야. 공기 흐름을 좋다, 상호 명확하게 한다, 문제점. 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지. 계획 단계에서 문제점이 파악되고 작업 전에 수정이 가하다. 주공정도 CP, 크리티컬 패스를 정확하고 공사의 진척성을 알기가 쉽다. 어렵게 나오면 요거. 그래서 저는 제가 몇 번을 강조했지만 요거 요렇게 된 거 있잖아요. 요거 EST, EFT, LST, LFT, ET, LT. 요거 순서대로 계속 내가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요거 영어로 이렇게 알아둬야 돼. 영어로. 영어로. 그러면서 요걸 좀 써봐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까지는 좀 쓸 줄 알아야 돼요. EST랑 CP는 잘 쓰는데 LT랑 FF를 잘 모르더라고. 프리프로트를, 여유시간, 프리프로트를 잘 이렇게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꼭 작성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 공정표. 산업기사에서는 이렇게 그리는 문제를 잘 안 나와. 그죠? 제가 지금 비중들을 보니까 한 3번, 4번에 한 번 정도 가볍게 그리는 거 정도가 나오는데, 그 공정표에서는 이 2가지 정도의 그림을 좋아해요. 직접 그리라고 한다면.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요 문제나 요 문제야. 얼마 전에 나왔던 문제들도 요런 문제가 있었죠. 근데 요번에 제가 봤을 때 나온다면 요 문제가 요런 유형이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뇌피셜로 생각하는 거야. 그동안의 흐름들을 보면. 그래서 요 문제가 나올 때는 요런 식으로 표를 주고 선행 작업을 주고 그 다음에 찾으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거 우리 교재에 있는 거죠. 요런 식으로 아예 표는 그려줘. 표는 그려주는데 CPM으로 요거 작성하게끔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는 작업 정도만 우리가 빼준 것들을 요런 거야. 근데 산업기사는 대략 요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요렇게 아예. 근데 요거 계산하는 것만 전진 계산, 후진 계산하는 것만 좀 알아두라. 라고. 그러면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지. 공정표는 처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걸 어떻게 잡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헤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다행히 제가 우리 교재 이렇게 보면 제가 일부러 다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놨잖아요. A를 봤을 때 이렇게 하고 B를 봤을 때, 그리고 A를 갔을 때 그 다음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하나하나 교재에 제가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공정표에 대한 부분들은
더더욱이 다른 교재보다는 단계별로 첫 번째 단계 요거 하세요, 두 번째 단계 요거 하세요, 세 번째 단계 요거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만 교재에 있는 것만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그 이상 나오질 않아요.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처음에는 전진계산은 최대값,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제 후진계산 최소값, 더미가 있을 때는 그대로 그 숫자 그대로 한다. 그거에 대한 것 봤더니 여러분들이 잘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EST, EFT, LST, NFT를 놓고 이게 CPM 방식과 퍼트 방식도 퍼트 방식 잘 안 나오지 요즘엔 CPM 방식, 퍼트 방식 뭐 해보면 그대로 놓으면 되니까 요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 전에 꼭 한번 해봐요. 나올 확률이 만약에 그리는 게 나온다면 요 정도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비용 감소해서 특급점, 표준점 해가지고 요 표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이상하게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자, 시간이 여기는 공기야. 여긴 비용이야. 비용이 높은 거는 특급이고 비용이 작은 건 표준이겠지. 시간이 많은 거는 뭐야? 표준이고 시간이 적은 거는 특급이겠지. 그래서 요 기준화에 요 표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시고 그 제가 설명 많이 드렸으니까 요거 한번 채우는 거 있잖아. 이 표에 대한 이해 없이 갑자기 쓰려고 하면 못 쓰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계산은 워낙 제가 하도 계산을 많이 해줘가지고 내가 옛날에 기출문제 할 때도 이거 풀지도 않았지 이제. 자,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빼주고 항상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빼주는 거야. 그래서 작업에 대한 것들을 시간을 나누는 거면 됩니다. 자, 품질 관리. 자, 품질 관리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이거 표. 얘는 내가 그래서 다 볼드 표시해줬죠. 분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요 정도 쓰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 꼭 시험 전에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함수량에 대한 것들은 함수량 계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 흡수율, 표면수율. 근데 표면수율과 흡수율 중에서도 유효 흡수량과 흡수량을 또 헷갈려 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효 흡수량을 찾으려면 기건이랑 표면 건조야. 근데 흡수량이면 절대 건조부터 시작해서 이 표면 건조 포화 상태까지를 흡수량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모 분자에 대한 것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 쪽집게 강의에서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 정도 하는 사람이 지금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흡수량 계산할 때는 얘가 유효 흡수량을 얘기하느냐, 흡수량 계산하는 거 얘기하느냐, 그거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보통은 흡수량 이렇게 나오지. 근데 유효 흡수량에 대한 얘기를 나오면 한번 딱 아는지 꼬아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표 중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상하게 직관적으로 조족에서도 벽돌 그 사이즈 있잖아요. 단위 수량. 그거 쭉 다 쓰라고 하는 걸 놓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걸 또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 다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만약에 계산하는 것들을 좀 어렵게 나와서 틀리게 한다 그러면 이 정도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많이 풀어봤잖아. 시합체의 전면적, 시험체의 전면적이 최대하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내가 그때도 설명했지만 단위가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 제곱센치.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 단위까지 잘 써야 돼. 그래야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블록 같은 경우 블록의 압축 강도는 이 중공 가운데 빈 공까지 다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험체의 전단 면적분의 최대 하중이고 벽돌은 시험체의 단면적 분의 최대 하중이다. 요것도 혹시나 하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경제 강도는 허용 강도고 그래 파괴 강도고 비강도 하면 목재 생각나죠? 여러분들 비강도 비중분의 강도 정도. 그래서 어렵게 나온다. 요거 꼭 틀리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번 쪽집게 강의에서 이런 거 들으면서 요게 나왔으면 우리 땡큐하고 딱 맞추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55문제 엄선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그 엄선은 이제 다 들어보시니까 이제 이해 가실 거야. 왜 55문제가 저런 문제로 됐는지 틀리기 쉬운 문제니까. 자, 우리 이제 목표는 필답형은 30점이에요. 필답형. 40점 중에 30점. 작업형은 도면의 완벽함보다는 아무튼 완성 정도의 시간을 좀 할 수 있게끔 해. 35점. 네트워크 공조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한 70점 정도로 우리가 목표로 가져가면 욕심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업형 있잖아요. 작업형 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무슨 베이커리에 나왔어요. 베이커리. 예? 베이커리에 나왔을 때 처음에 절대로 빨리 그린다고 그래가지고 허둥지둥 막 그리지 말고 처음에 계획할 때 적어도 1시간 정도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플랜을 정말 잘 잡아야 돼. 얘네가 어떤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요 요소들을 반영을 잘 해가지고 처음에 1시간 계획을 잘 하잖아요. 그럼 2시간, 3시간 금방 그 시간은 세이브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거 빨리 한다고 그러지 막 했다가 나중에 여기에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조건 안 넣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왜냐면 그것마다 나중에 칼라링이 나는 칼라링에 목숨 걸어서 뭐 이러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칼라링을 너무 잘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요. 칼라링을 하되 기본적인 것들이 잘 된 상태에서 칼라링이 대충만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벽하면서 여기서 점수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시간에 필답형으로 하나 외우는 게 더 나은 거야. 그러니까 35점 기준으로 맞추라는 얘기예요. 이걸 못 보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게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는 거야. 자, 기억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20분 지나면 58%를 까먹고 한 달이 지나면 20%를 까먹는 거야. 석 달, 넉 달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대충 마지막에 제대로 안 했단 말이야. 마지막 한 주를 완전 집중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딱 끝나고 나오면 딱 다 잊어버려. 제가 얘기한 몇 가지랑 실무 팁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주일 3, 4일 정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달달달 모든 외부 플랜 다 약속 다 집어치우고 그냥 계속 외우고 쓰고 외우고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팁은 채워라.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블랭크가 있는데 채워라라고 하는데 난 몰라. 그래가지고 안 채웠어. 그 중간 안 돼. 2가지라도 채우는 거예요. 처음에 바탕 처리 그리고 밑에 보양 아까 얘기했죠. 채우라니까 가운데 몰라도 점수를 주는 거야. 부분 점수를. 부분 점수가 주니까 무조건 채워라. 그리고 배합비에 대한 거 뭐 균형 뭐 하중에 대한 거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공학적인 표현은 다 써요. 그러면 돼. 그러면 성의를 봐서 동그라미를 쳐줄 수도 있는 거야. 최선을 마지막까지 다하는 거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좋은 성과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100%.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당연히 그러겠지. 이거 지금 마지막 이제 최종 합격되셨잖아요. 합격도 저는 합격된 분의 AS도 해드립니다. 애프터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가 뭐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대학원을 가든 편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회사를 선택하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를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사롱에서도 매달 한 20분 정도 10분, 20분 정도 매번 별의별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바쁘더라도 예를 들어 그런 거는 제 후배들을 위한 하나의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무료잖아요. 무료. 우리가 유튜브라는 건 무료니까. 그래서 거기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 이 답이 정답인다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가급적 경험한 사람으로서 인테리어나 20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안 하게끔 하는 방향은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까 꼭 합격하고 이 서비스를 여러분들한테 애프터 서비스를 꼭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